우리가 월배당 ETF들을 일정 부분 활용하게 되면 연간 12%의 수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S&P 500 커버드 콜 종목 중에 연간 12%의 분배금을 준다라는 것은 월 기준으로는 1%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매월 분배 락일날 1% 정도의 주가 하락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12% 주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분배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의 투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활용해 볼 수는 있지만 주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로 이제 주가가 많이 회복됐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S&P 500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요. 일단 S&P 500 지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제자로 한 5,940포인트 정도 되는데 아마 오늘 조금 더 빠져서 숫자는 좀 낮을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쭉 보시게 되면 움푹 파인 곳이 항상 있습니다. 움푹 파인 곳. 보시게 되면 어떠한 특정 위기에는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언제 샀었을 때 가장 큰 돈을 벌을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요. 사실 조금 움푹 파였을 때 열심히 사서 모으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는 내가 떨어지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 양상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폭락이 한번 왔었을 때 회복되는 구간들은 대체적으로 짧았습니다만 언제 가장 길었냐면 2022년도쯤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됐던 그 해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실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다만 지나고 나면 그때가 가장 저렴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지수에 대한 이 가격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 떨어졌었을 때에 사실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 하락했었을 때 이탈하기보다는요 되려 마음속으로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시되, 다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목돈들을 일시에 너무 넣지는 마시고요. 시장 충격이 왔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적립하는 형태로 매수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방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급격히 반등했다라고 해서 다시 또 급격히 상승할 거다라는 생각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꺼내다가 갑자기 매수하시게 되면 또 재수 없으면 또 한 2, 3년은 또 이렇게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회복을 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 되려 하락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래도 일정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들은 괜찮은 투자 방법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위기 끝에는 항상 지나고 나면 그때 살 걸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뭐 오늘 당장 사서 내일 당장 팔아야 되는 투자들보다는 이런 시장 지수들은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뭐 이렇게 뭐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숫자의 단위들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2600포인트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1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 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가격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폭락작은 오히려 기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목적에 맞게 아니면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S&P 500 외에 대안투자로 연 12% 수익이 가능한 상품도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품일까요? 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이제 또 아마 공격적인 댓글이 좀 달릴까봐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만, 연간 12%의 수익보다는 분배금, 우리가 월배당 ETF들을 일정 부분 활용하게 되면 연간 12%의 수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 12%면 월 기준으로 1%거든요. 그럼 실제로 줄까요, 안 줄까요? 자,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매수할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래요? 근데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 배당에 대한 형태들은 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자, 배당을 지급받는 그 분배 락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배 락일 날은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배당금만큼의 ETF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S&P 500 커버드 콜 종목 중에 연간 12%의 분배금을 준다라는 것은 월 기준으로는 1%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매월 분배 락일날 1% 정도의 주가 하락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상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월 얼마씩 빼는 거죠. 1%씩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뭐 이렇게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연간 12%는 빠지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는 형태에서 계속적으로 12%를 뺀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적인 우하향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12% 주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분배율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1년 기준으로는 사실 수익이 상당 부분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1% 주는 이러한 월배당 상품들은요, 인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목적에서는 적합하지만, 나는 성장 중심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12% 배당 준다라는 목적 하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약간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의 투자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활용해 볼 수는 있지만, 주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료화면을 보시게 되면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 상품들은 현재 한 5개 종목들을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고요. 얘네들이 그냥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분배율이 무려 11.2%. 그죠? 1,000만 원 넣으면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한 1억 원 넣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에 1,000만 원 정도의 네. 배당이 생기게 되는 구조는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종목들 보시게 되면 분배율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연 15%, 연 20%, 그죠? 그 다음에 연 12%.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러한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이 100%가 넘어가는. 근데 보시면 뭐 코인베이스 아니면 뭐 테슬라 커버드콜 이런 종목들이 가격 변동이 크면 네. 프리미엄 이익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배금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커버드콜 종목들 가지고 실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딱 명확합니다. 1년 동안에 만약에 분배율이 100% 넘어가게 되면 사실 내가 투자한 원금은 다 배당으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보너스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으로는 좀 괜찮죠. 네.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연간 15%의 배당을 줘요. 그러면 네. 한 7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마 내가 투자한 원금은 다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회수는 하겠죠, 배당금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받는 분배금은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나름 나쁘지는 않은 이론이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S&P 500 성장으로 계속 투자하는 거랑 S&P 500의 커버드콜은 사실 비교 대상으로 두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반대로 그냥 S&P 500을 투자하면서 내가 연간 12% 빼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S&P 500 기반의 커버드콜을 투자해서 12%를 받는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매월 1%씩 매도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많은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상품을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AI 테크 관련돼서도 세 종목 정도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설명들은 자료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빅테크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뭐 분배율 자체가 15%, 12% 이상 주는 상품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 커버드콜 혼합 종목들도 연간 뭐 13.5, 10% 이렇게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2%에 대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현금 흐름을 내가
내가 매도하지 않더라도 만들어준다. 다만 위험성은 바로 이겁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제한된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은 자금들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락과 동시에 인출이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배라고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손실폭이 더 커질 수는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상당 부분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르고 떨어져주는 종목들은 괜찮을 수는 있는데 한번 떨어졌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기초자산들은 사실상 좀 적합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너무 큰 목표 분배율 기준으로 이렇게 상품군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잡아도 한 8%, 조금 더 욕심내면 한 10% 내외로 잡아야지 연간 12%는 사실상 연간 12% 매년 오르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출을 그만큼 한다라는 건 그만큼의 성장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더라도 자 1억 원을 가지고 20개 종목을 몽땅 다 동일 비중으로 매수하게 되면 목표 분별 수준이 무려 12.53%,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은 1,253만 원, 상당히 높죠. 네. 자,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커버드 콜을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제 분석하고 네.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그 이유는요. 자, 은행에서 연금 개시해서 받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네. 보험회사에서 그냥 연금 개시해서 받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고배당 상품들이 시뮬레이션 돌려서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면서도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생활유로 연금 인출하시는 분들이 이 커버드 콜을 정말 많이들 활용하고 인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인출하실 때는 조금 분별 수준을 낮춘 형태에서 그리고 일부는 성장, 일부는 현금을 혼합해서 인출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12%의 숫자에 혹해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투자 목적에 맞는 형태의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참 적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그럼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기준점 자체를 우리가 목표 분배율로 잡습니다. 옛날에는 뭐 12% 확정인 이런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종목 이름에 10%, 12% 네.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를 매수하면 10% 무언가 이익이 네. 생기는 거야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목표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목표. 자, 따라서 목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얘를 매수했을 때 연간 6%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매수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연간 6%를 안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투자를 최초에 계획 세웠을 때의 그 환경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투자 계획 세운 것과 다른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종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되 1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목표로 하는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해당 종목의 배당 정책은 바뀌지 않았는지, 혹은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슈는 없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연 단위로는 최소한 내가 만들어낸 그 종목들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의 재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큰 리스크는 없을 수는 있는데 가격이 떨어질 목적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목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월배당 ETF 혹은 이렇게 초고배당 상품들을 활용을 하는데요. 반드시 1년 중에 한 번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아직까지도 부합한지 여부 등은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대부분 그냥 이렇게 그쵸. 매수하고 단순하게 보유하는 형태 이런 투자들만 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은 필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정책이 1년마다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월배당의 개념은 사실 얘네의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뭐 기업에서 주는 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채권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커버드 콜에서 발생되는 프리미엄일 수도 네. 있거든요. 자, 근데 걔네들은 사실상 지급되는 시기가 좀 달라요. 네. 뭐 이렇게 주식 배당의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주는 회사들도 있고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모아서 자산 운용사에서 사실 매월 지급해 주는 형태거든요.
있어요. 따라서 운용하는 형태에서 일정 부분 만약에 정상적으로 배당이 쭉 나오다가 어느 해에 배당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왜 그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자산 운용사의 리스크인지 아니면 거기에 편입되어져 있는 금융상품의 리스크인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매월 꾸준히 월급 받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월급을 적게 줘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억울하죠. 분노가 막 일어나겠죠. 배당도 동일합니다. 내가 꾸준히 한 100만 원씩 배당 받다가 갑자기 다음날 60만 원이 들어와요. 다음 달. 그러면 무슨 이유인지 확인은 반드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배당금이 줄어들어서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교체를 조금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중요합니다. 모든 성장 중심이든 아니면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던 간에 항상 내가 투자했던 계획과 어떠한 그 일정 부분 좀 이벤트들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점들 꼭 기억하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또 제 걸 얘기하면 또 다들 또 사실까봐 그래서 좀 이렇게 원초적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금융계좌의 운용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뭐 ISA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대체적으로 좀 공격적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 안에는 뭐 레버리지 종목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ISA 계좌에는 성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S&P 500도 있고요, 나스닥도 있고, 나스닥 레버리지도 있고요. 사실 뭐 슈드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로 혼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을 제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각각 목적에 따라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 자산 배분형 형태로 아까 잠깐 보여드린 뭐 올웨더 사계절 포트폴리오. 그래서 금이랑 달러랑 채권이랑 그 다음에 대체 투자. 그 이제 통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혼합해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 배당받으면서 뭐 재투자하는 형태의 투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RP 계좌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IRP 계좌는 맡겼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면 일임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 IRP 계좌의 일임이 허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일임이 허용이 돼서 사실 일임을 맡길 수 있는 금액이 크면 좋겠지만 연간 900만 원까지밖에 일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일임 상품이 나와서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연금 운용을 직접적으로 잘 하면 좋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들도 있고요. 물론 뭐 저는 여기에 운영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IRP 계좌 하나 정도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한번 맡겨서 운용하는 것도 조금 괜찮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각각의 계좌별로 운용하는 스타일을 달리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각각의 계좌마다 운용하는 스타일을 조금 달리 가져가면서 운용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새 계속 자동 매수 시스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도 자동 매수되고요. ISA 계좌도 자동 매수가 되고 IRP 계좌는 좀 제한적으로 되는 금융회사와 되지 않는 금융회사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도 사실 소수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꾸준히 사는 형태의 투자들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뭐 ISA 계좌나 연금저축 뭐 사서 모으는 형태의 내가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적립한다라고 한다면 자동 매수 걸어놓는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운용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뭐 그 금융 상품마다 좀 이렇게 운용 스타일을 달리 가져가는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뭐 시장의 대표 지수들만 대부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많이 이제 실험 정신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산 배분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결국 결론은 그냥 국가를 대표하는 시장 지수가 그나마 투자하는 데는 제일 안정적이었다. 자, 그리고 금이랑 달러를 혼합해 놓는 이러한 자산 배분의 형태의 투자.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리밸런싱을 꾸준히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은 항상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꼭 리밸런싱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그 세 가지 계좌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계좌가 뭘까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은 사실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 보통 뭐 연 단위로 근래 따져 지금 뭐 찍혀 있는 게 한 2-30% 찍혀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중심은 사실 거의 이제 남들한테는 권하지 않는 약간의 좀 이렇게 위험한 투자 방법들을 정립하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수익률이 한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질 때는 또 화끈하게 떨어졌다가 또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오르고 있어서 사실 뭐 이렇게 제가 투자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저희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투자하는 네. 한쪽의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내 몫대로 투자하는 이런 계좌들이 조금 나눠져 있어서 사실 뭐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나 월배당은 같이 이제 시장을 한번 이제 흐름을 또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소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익이 날 땐 또 많이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또 손실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의 투자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고배당 ETF vs 고성장 ETF 지금 시점에서는 둘 중 뭐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고배당 고성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둘 다 섞으면 어떨까라는 정답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섞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왜 섞는 게 괜찮으냐면 자, 우리가 고성장의 이제 ETF들은 뭐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얘네들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 종목을 선택했고 얘가 성장 중심인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에서는 이익이 좋겠지만 하락하는 장에서는 손실폭이 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재원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다시 추가 매수해서 저가 매수의 형태로 장기간 끌고 가는 형태는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자, 고배당 상품과 같이 성장이 혼합됐을 때 장점은 지급받는 배당금 가지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자금들을 또 확보해주는 좀 그런 기능들을 좀 해주기 때문에 고성장과 고배당을 일정 부분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고배당으로 100% 운용했을 때가 가장 성과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의 폭락을 만날 수도 있다. 뭐 S&P 500의 경우는 가장 많이 떨어진 최악의 해에는 무려 마이너스 39%가 1년 동안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S&P 500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이렇게 생각은 할 수는 있겠으나 얘도 최악의 경우는 뭐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 또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없거나 아니면 좀 너무 많은 자금들이 이제 손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패닉이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한 변동성들을 조금 고려했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현금, 그리고 일정 부분은 성장, 일정 부분은 배당을 적절히 섞어서 매월 지급받는 분배금 가지고 재투자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뭐 리스크를 해지할 목적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재원들로 활용을 좀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사실 자산 배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종목이 오를 줄 알면 사실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오르거나 내가 시장의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자산 배분하고 장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면서 운용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33.3%로 이렇게 각각 정확히 반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심을 뒀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목표 기대 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자산 배분상의 목표 기대 수익률 기점으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비중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배당 쪽으로 좀 중심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목표 분배율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P 500도 배당을 줍니다. 연간 한 1. 몇 % 조금 낮게 줘서 그렇지 배당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배당률을 합쳐서 내가 배당 중심의 운영을 조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춰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장 중심에서의 기대 수익률 대비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배당 중심에서의 목표 기대익률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산 배분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성장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맞는 것 같아
것에 대한 투자 성향들을 조금 더 잘 파악하신 다음에 각각의 기준점에 맞춰서 자산 배분에 대한 비중을 만드는 게 괜찮은 또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ETF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일단 할 말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네. 자, 유행 쫓는 투자들이 사실 정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네. 이제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는 뭐 특정 섹터들을 한 번쯤은 매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기분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그쵸. 다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기쁨을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보다는 그때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약간 좀 후회 섞인 이러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유행 쫓는 투자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계속 정석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일부 좀 이렇게 성장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섹터보다는 시장 중심의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그렇더라도 특정 섹터에 조금 유행을 쫓는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편입해서 운용하기보다는요. 그래도 좀 적정선에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이렇게 비중을 반영해서 일단 매수는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목표가 도달되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다들 안 파십니다. 그쵸. 못 팔죠. 네네네. 그래서 목표 기대 수익률을 조금 설정해 두신 다음에 네. 섹터나 유행을 쫓는 투자들은 조금 좀 빠져나오는 형태의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판다라는 네.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좀 나는 좀 잘 못 파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분들한테는 그냥 시장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겠고요. 나는 그냥 정확하게 칼같이 나의 목표 수익률이 도달되게 되면 매도 버튼을 잘 누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섹터 투자를 하시되 목표 수익률이 도달되면 그때는 후회 없이 팔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형태의 투자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통 설정해 놓나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네. 한데요.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내 전체 계좌에 혹은 특정 종목의 기대 수익률이 한 몇 % 정도면 나는 만족할 것인가. 저는 생각보다 좀 빨리 파는 그래요? 성향이 좀 있습니다. 생각으로 뭐 아까 IS 계좌에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네. 걔네들은 한 10% 정도 도달되면 진짜요? 팔아버려요 그냥. 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0% 도달되면 또 팝니다. 아. 그런 행위만 반복하더라도 사실 잃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투자 나름 이렇게 방법인데 네. 그 약간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투자들은요 최초 투자의 금액을 좀 정해두세요. 나는 뭐 이렇게 최초 투자는 뭐 몇백만 원을 매수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매일 삽니다. 매일 사서 목표 수익률 도달되면 팔고 막 이런 형태의 투자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단타 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단타를 좀 많이 쳤어서 약간 그런 습성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렇게는 투자는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했었을 때 하나의 종목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종목으로 보아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투자를 하고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네. 갑자기 주식 투자를 왜 하기로 했었을까? 물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완전 공격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모든 기대 수익률의 기준은 연단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연간 한 10%면 되는데 사실 운이 좋으면 한 달에 10%도 벌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운이 좋아서 한 달에 10%의 이익을 취했어요. 자, 그럼 목표는 도달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1개월 동안에 투자를 쉬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또 다시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또 손실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투자는 목표를 정해놓고 팔아놓고 안전하게 두었다가 뭐 다시 재투자하는 게 사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세운 기준 하에서는 투자를 조금 이렇게 계획하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 기대 수익률이 도달되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가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10%를 설정했는데 어느 해 9%만 딱 터치하고 갑자기 마이너스 3, 40%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 수익률은 낮게 책정해 주시고 일정 부분 이익이 생기게 되면 팔았다가 또 다시 사는 그러한 형태의 재투자들도 조금 지루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개인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뭐 이렇게 그 기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소액으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산 배분도 해보시고요, 공격적인 투자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게 됩니다. 그 투자 스타일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형태의 투자들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 덕분에 시청자분들도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김원곤의 연금 수업 채널 꼭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 조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한번 뭐 불러 주시게 되면 네, 또 채널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식적인 정보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콘텐츠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